만났는데 저는 마전초등학교 특수교사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제 뭐 요즘 학교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바로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 특수교사, 통합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지 인사치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현장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도 현장에서 지켜본 저도 공감하고 또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은 같이 현장에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함께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교육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만나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존재는 단순히 돕는 손이 아니라 학생에게는 안전한 사람, 교사에게는 든든한 동료로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선생님들은 아이 옆에서 조용히 또 그러나 굳건히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아이들도 저희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작은 말, 눈빛, 시선 이런 손짓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배우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역할의 중심에는 3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존중, 연결, 함께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고자 하는 그런 특수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선생님들의 소중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장애에 대한 관점 이해, 변화를 어떻게 했는지 또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수 전에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셨을 거예요. 한 60여 분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들었는데 되게 연수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또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짧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추후에 교육청에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연수가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꼭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단순히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이미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특수교육활동의 교육활동의 일부입니다. 지금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원 인력은 특수교육 실무사, 통합 지원 인력, 또 그리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동법 시행 규칙에 보면 지원 인력의 역할이나 자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운영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선생님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내외 활동 지원, 그래서 급식, 간식 지도, 그리고 신변 처리, 이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할 때, 그리고 또래 관계 형성, 등하교 지원 등을 하고 계시고 또 안전 지도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 생활 안전, 위생수칙 지원 등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서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특수교육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학교 생활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이 아이들은 오늘도 교실 안에서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그런 힘입니다. 또한 저희 특수교사들에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게 하고 또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십니다.
되게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은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부족함이나 불편함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문제, 장애라는 개인의 문제 혹은 질병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개인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 또는 학습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관점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오롯이 개인에게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복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보완하거나 고쳐주는 것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는 지적 능력이 낮아서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그 아이는 자폐하여 사회성이 부족해. 이렇게 여긴다면 이런 해석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결핍을 보완하거나 도와주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을 했는데요. 사회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는데 이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조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비장애 중심의 규칙과 기대가 오히려 장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휠체어가 경사로가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휠체어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는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경사로가 없는 그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의사소통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그 아이에게 맞는 참여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혹시 이제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교실 속에서도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방식에 적절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일상적인 실천하는 것과도 깊이 연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혹은 이 아이가 이 교육 환경에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경 다양성 관점이라고 이제 이런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이 새로 제시되었는데요. 이것은 장애를 넘어서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개념입니다. 신경 다양성은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ADHD, 난독증, 학습장애 등과 같은 그런 신경 발달적 특성이 질병이나 결함이 아닌 인간 뇌 기능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뇌는 주의가 쉽게 산만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창의적 사고에 또 강점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뇌는 막 반복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대신에 특정 분야에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애는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표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감각과 사고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배워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면서 이 아이의 강점은 무엇일까? 또 아이와 나는 어떻게 연결되고 아이와 우리 친구들은 아이와 혹은 선생님은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애의 변화된 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장애의 특성이나 표현 방식은 매우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보이는 행동의 어려움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시간은 모든 행동 특성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만나는, 함께하는 모든 아이의 행동 특성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그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매우 다양한 아이들의 하는 행동 아이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또 설문조사에서도 저희가 들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통합학급 혹은 특수학급 혹은 다른 활동에서 아이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 또 혹은 반복적으로 선생님을 부르거나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들, 또 힘들게는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 공격 행동. 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의 행동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의 행동 문제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그 행동이 이면에 담긴 의미와 이유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깊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장애 학생들은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친구랑 놀고 싶어서 좀 거칠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이것이 또 굉장히 친구는 나를 공격하려 해. 그러면 또 받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게 되고, 네, 나는 놀고 싶어서 다가간 거였는데 또 거칠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한 활동이지만 전환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거 사자 하면 반이 울거나 때를 쓰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처럼 아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하는데요. 왜 저래? 우리 보통 저 행동 왜 저래? 이렇게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너 어떤 생각하고 싶어? 어떤 거 하고 싶어? 라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학생의 입장에서 행동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관찰된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의 한 의사소통 형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마주하는 행동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문제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의 감정, 욕구 또는 상황에 대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다 그 행동 보고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는 행동, 우는 행동의 경우 단순히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요. 지금 상황에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도움의 요청일 수 있어요. 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또 자리를 계속 이탈해서 선생님들 계속 와 앉아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은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 수업이 어려워요. 그런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속 선생님을 부르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아이들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이 상황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 그래서 안정감을 찾는 시도이거나 혹은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는 관심을 얻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죠. 선생님 하는 친구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 그래서 안정감을 찾는 시도이거나 혹은 네, 나의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때리기, 던지기, 공격성 하는 행동을 역시 공격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감정의 표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나한테 전달하는 신호라는 것을 시각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왜 그럴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아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걸까? 라는 지원 중심의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곧 메시지인데,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아이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어요. 행동이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지 못하는 감정과 욕구를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 안에는 어떤 신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이해할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자, 이 원칙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지원의 방향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율이나 규칙보다 공감이고,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이제 행동 지원의 기본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예측 가능하게 하기. 네. 장애 학생들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경우가 많죠. 민감한 친구들이. 그래서 다음 활동이나 순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체육 시간이야. 그리고 다음 시간 밥 먹을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는 이런 시간이 있고 이런 일정이 있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 일정표를 제공하거나, 한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 시간표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거나, 그 교과서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거나, 오늘 활동에 대해서 그림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날 또 불안감이 조금 감소가 돼요. 그래서 다음 활동에 대해서 미리 안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루틴을 형성해서 이것이 오늘은 이렇게 하는 날이야 라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긴 문장이나 복잡한 표현은 오히려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핵심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해. 잘 기다려 있어봐.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지. 우린 여기 끝나면 밥 먹을 거야. 엄청 길죠. 근데 아이들에게 단지 그냥 그거 대신에 지금 기다리고 밥 먹을 거야. 여기 잠깐 기다리자. 정확하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오히려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가 있을 때 계속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떠들면 수업 시간에 방해되고 친구들 공부하고 있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다 그냥 평소에 약속된 요거 한마디로도 아이들 간의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왜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야 라고 정확하고 짧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을 공감하기입니다. 화가 나서 막 흥분한 아이가 있어요. 오늘 화가 나서 흥분한 아이가 있는데 왜 그래? 보다는 우리 땡땡이가 화가 났구나 라고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안정을 시키는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속상하구나,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선생님도 우리 누구 마음 알아 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의 행동을 같이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화가 나거나 모든 것을 우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친구들.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대신 말해주는 것도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구나.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너가 지금 당황했다. 이렇게 감정 단어를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대신 말로 표현해 주셔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넷째, 긍정적 행동을 격려하기입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 억제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강점을 키워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막 억제하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 혹시 내 눈에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강화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한번 잘 기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짧지만 혹은 길지 않았어도 너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 혹은 기다리는 모습 아까 너무 봤어, 선생님이 봤는데 너무 멋졌어 라고 문제 행동보다는 긍정적 행동에 주목해서 선생님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긴 설명보다 눈 맞추고 짧게 그리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하며 보이는 행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감정을 공감할 때 인정하고 또 표현 모델링, 아까 내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 경청, 아이의 생각이지만 경청하고 반영해 주는 것, 그 이후에 긍정적인 격려를 하는 것, 작은 성공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보다 노력의 과정에 대한, 너가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거 봤어에 대한,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하는 것들, 혹은 어깨 두들겨 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긍정적인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매번 똑같은 친구들, 매번 같은 행동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땐 상황별로 접근하고 개별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특수 선생님과 협의된 대안 행동을 제시하거나 혹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관찰했고 그 행동과 약속이 되었다면, 특수교사 협의하에 이런 행동에 대한 이렇게 지도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일관된 태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을 지원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항상 정해진 방식대로만 나타나지 않고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늘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지금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뭐지?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며 끊임없이 관찰하고 시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지원이 됩니다. 아이에게 너 왜 그래? 너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본다고 사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땐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내가 관찰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럴 땐 아이가 이렇더라.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 지원은 결코 자원봉사자 선생님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교사와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특수교사는 학생의 특성, 변화, 그리고 조절 방법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업 중 모든 순간을 특수교사가 다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은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며 교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순간들까지 포착해주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아이들이 반응,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선생님들만의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들은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에는 더 예민해지는 아이들 있죠. 오늘 날씨가 안 좋았더니 더 예민해졌어. 그리고 혹은 체육 시간 있는 날부터 체육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라면 그날 아침부터 체육은 5교시지만 체육 시간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선생님 그렇게 지켜봤더니 체육이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그런 단서들이 막 모여서 우리가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수교사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업이나 환경을 조정하고 학생에게는 더 적합한 그런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의 행동을 단순히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을 그저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역할로만 이해한다면 아이들이 전달하는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실 내에서 가장 관찰하고 행동 패턴을 기록하며 그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선생님과 끊임없이 협의하여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이해와 해석의 동반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협력이 단순히 특수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동 작업입니다. 특히 교사와 자원봉사 선생님 혹은 특수교육 실무사 이렇게 서로 관점을 공유할 때,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할 때 함께 의논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아이를 대할 때 아이들은 이 교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혹은 나는 이 교실에서 안전해 라는 감각이 전달됩니다. 사실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말을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도 감각적으로 이 교실이 너무 안전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선생님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 사진이 있죠. 네. 특수교사 혼자서는 저희가 수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때, 혹은 통합학급에서 아이가 큰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벗어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셨죠. 네. 그때 선생님들께서 조용히 아이 옆에서 아이를 안정시켜주고 과제를 도와주고 교사와 아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아이는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고 수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은 교실과 아이들,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과 특수교사와 아이, 학교와 아이, 그 모든 것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통합교육 관점에서도요, 이러한 지원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배울 수 있으려면 개별적인 지원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아이가 교실 속 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또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지 돕는 분, 아이의 활동을 돕는 분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에 함께 하면서 머물면서 교사의 수업에 조용히 힘을 더하는 그런 협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셔서 인천의 특수교육이 분명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혹시 계시는 선생님들은 꼭 검색해서 아니면 더보기에서 주소가 있으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블루스고요. 만일 너라면 이라는 영상인데요. 이것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선생님들께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할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손길이자 교실 속 평등을 이뤄나가는 실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갈까요? 우리 셋이? 왜? 한 일주일 봐보니까 이제는 아주 영원히 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될까봐 잘해주지 말랬지. 오늘 일도 약과야. 선장 네가 본 건 아주 다 작은 일이라고. 이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더 많았는데.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머리 뜯고 싸우고 테이블 뒤엎고 쫓겨나고. 나도 이해해. 사람들이 영희 같은 애를 잘 못 봤으니까, 이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영희 같은 애를 길거리에서 흔하게 못 보는 줄 알아? 나처럼 다른 장애인 가족들도
영희 같은 애를 대부분 시설로 보냈으니까. 한땐 나도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같이 살 집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영희 어쩌면 일반 학교에서 계속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었어. 근데 일반 학교에선 제일 거부하고 특수학교는 멀고 시내 가까운데 특수학교 못 찍게 하고 어쩌라고. 시설에 보내면 보낸 날 모질다고 욕하고 안 보내면 오늘 같은 일을 밥 먹듯이 당해야 돼. 대체 날들 어쩌라고. 영희도 다 알아. 걔도 고양이도 감정이 있는데 영희도 사람들이 자기 이상하게 보는 거 다 안다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영희는 다 알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번거워하는지 다 안다고. 그래서 추운데도 저렇게 밖에 있는 거야. 지가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내가 화를 덜 낼 줄 아니까. 지금 이 소리도 영희 다 듣고 있다고. 영희야. 영모가! 선생님들 이제 이 영상 함께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하루하루의 실천이 바로 지금 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 옆자리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인천의 특수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설명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또 함께 들어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